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특징주 잡아보고 종가 매수 OX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파마 리서치는 몰라도 리쥬란은 아실 것 같습니다. 리쥬란으로 유명한 회사죠. 오늘장 주가 급등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자신 있게 들어주셨어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도주 업종 내에서는 지금 대내의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되면서 반도체 IT는 반도체 IT 나름대로의 어떤 히스토리가 필요하고 2차 전지도 2차 전지 나름대로의 히스토리가 필요한데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수출 데이터와 해외 매출에 대한 성장성 이 두 가지만 충족이 된다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강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이 리쥬란이라고 하는 제품 자체가 워낙 이제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보니 결국에 이제 국내에서의 매출은 당연히 압도적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클래시스라든지 비얼, 원테크 같은 기업들 대비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언급되었던 기업들은 국내에서도 판매를 많이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해외에서의 이제 매출 판매 확대가 이제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인데 파마 리서치가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약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분기 실적, 1분기, 2분기 실적을 통해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동남아 쪽으로의 이제 성장세를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원래 본업만 잘해도 되는데 여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까지도 지금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먼 미래까지도 지금 대비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순서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요. 현재 구간에서 저는 종가 베팅을 하신다라고 하면 작년 8월 달에 기록했었던 15만 8,200원이라고 하는 이 라인대까지도 모두 이제 돌파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실적은 확실하고 해외 성장성까지 확인이 됐으니까 신고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파마 리서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 SL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이 SL에 대해서도 성장 모멘텀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자신 있게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어요. 네. 자, 이번엔 이주호 본부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자동차 섹터들은 정말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가장 큰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죠, 올해. 인도 IPO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최근에 현대차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자동차 부품주들 단에서는 SL 같은 경우가 마진율이 가장 높습니다. 보통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영업이익률이 4에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SL 같은 경우는 올해 추정치가 9에서 10% 정도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마진율이 2배 정도 높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램프에 대한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진율이 계속적으로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주가 조정이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모멘텀 그리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이제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경쟁에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자동차 구매를 망설였던 해외 그런 소비자들이 만약에 조금 더 사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자동차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그럼 달러가 약세가 되는데 그러면 수출하는 기업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원자재 가격이 인하가 되고 그러면 그동안 수출 활동을 좀 못했고 주가가 많이 못 움직였던 기업들이 투자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 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럴 때 금리를 내리니까 조금 더 소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주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와 더불어서
높은 마진율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보면은 물론 완성차 중에는 당연히 현대차, 기아가 좋지만 네. 부품주 단에서는 이런 마진율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SL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밤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내놓으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한층 더 높아졌는데요. 자동차 섹터를 금리 인하 수혜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BH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공개됐는데 굉장히 잘 나와줬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갈렸는데요. 갸우뚱하시네요. 네, 이종호 본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실적이 거의 뭐 분기 역대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실적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노텍도 그렇고 BH도 그렇고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빠진 거야? 이런 그니까요. 궁금증이 많으실 건데 네.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애플과 관련된 이슈들이 최근에 워낙 많았기 때문에 뭐 아이폰 16에다가 AI 기능을 당장 안 넣고 나중에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애플이 또 구글 TPU 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 7월 중순부터 국내 증시가 그러한 이슈들로 휘청거렸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내일 또 새벽에 애플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BH가 실적이 잘 나왔지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여기서 잘 나왔지만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 좀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 마감 전에 좀 어느 정도 밑꼬리 달고 올라가주는 모습. 만약에 내일 새벽에 애플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의 그런 방향성,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내일 좀 상승할 여력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종가 매수 해봐도 좋지만 비중은 좀 최소화해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애플의 실적 가이던스 내용들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OX 의견 드실 때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네. 왜 그러신 거예요? 근데 앞서서 조 본부장님 이야기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실적 시즌이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실적이 잘 나오면 빠지고 그러니까요. 실적이 안 나오면 또 스멀스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예.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BH가 내온 실적 숫자만 놓고 보면 정말 좋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기관이라든지 메이저 주체들이 강하게 좀 매수를 해주는 게 당연한데 오늘 보면 수급도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위치도 빠른 시일 안에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추세를 돌리지 못하면 굉장히 또 답보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앞서서 또 이야기 주셨지만 이 섹터의 대장은 LG이노텍입니다. 근데 LG이노텍 또한 오늘 수급에 좀 외면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면 오늘 종가보다는 내일 혹은 다음 주에 하락의 어떤 그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하고 스윙 전략으로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종가면서 안 좋다, 기업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매매 전략에 대한 조금 방법이 다르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애플 실적 발표 이후의 분위기를 보자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넷마블을 여쭤볼 텐데요. 지금 파리올림픽 현지에서 그 K 콘텐츠 전시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액션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 그리고 아스달 연대기 이 두 가지 게임의 소개 영상을 상영을 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도 게임 4종의 신작이 출시 예정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넷마블에 대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자, 종가 매수. 자, 두 분 다 5를 들어주셨고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사실 오늘 대장은 넥슨 게임즈입니다. 맞아요. 넥슨 게임즈 보면 참 아쉬우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넷마블 또한 넥슨 게임즈 못지않게 충분히 상승 가능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나 혼자만 레벨업이 사실 출발은 굉장히 엄청난 이제 환호 그리고 이제 흥행성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연속성을 그다지 이제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 대한 조정도 좀 있었던 상황 속에 어려운 터널은 저는 많이 지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지금 게임 시장은 콘솔 시장에서 누가 먼저 시장 침투를 하느냐 또 이제 콘솔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확대해 주느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관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콘솔 게임이 그렇게 익숙하진 않습니다. 다들 PC나 모바일이 익숙하지. 하지만 일본, 유럽, 북미 같은 데 가서 보시면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닌텐도라든지 콘솔 게임이 거의 뭐 시장 규모가 모바일보다는 10배 이상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쪽으로 이제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지금
넷머블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 혼자만 레벨업 콘솔 버전을 이제 출시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작에 대한 부분, 뭐 7개의 대제도 올해 하반기에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서 저는 게임주를 지금부터 보신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저는 넷마블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주호 본부장님 의견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뭐 추가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좀 예시를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내년에 콘솔 버전 출시한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콘솔 게임이 우리나라는 인기가 없는데 다른 나라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게임기잖아요, 이게. 네, 그죠?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던가 닌텐도인데 지금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게 콘솔 게임 때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블리자드가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이 있는데 예. 네. 그 콘솔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듣도 보지도 못한 게임인데 네네. 유럽이랑 미국 쪽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콘솔 게임 시장 자체가 굉장히 뭐 우리나라는 좀 작지만 크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넷마블이 이 게임을 가지고 콘솔 버전으로 출시한다는 것은 해외 매출, 해외로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저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뭐 사실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 부분이 좀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면 조금 한 번쯤은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는 뭐 단기적으로 승부 보기보다는 요거를 좀 기대를 해보고 뭐 하반기에 또 신작 게임들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하반기까지도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태성 본부장님도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이신 거예요? 지금 게임주는 단순히 테마적으로 보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가장 부재였던 게 뭐냐면 히트 게임이 나오느냐 나오지 못하느냐였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히트작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테마로 보시기보다는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단기로 이제 일정을 좀 체크를 해보면 네. 게임스컴 이벤트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스컴 이벤트에 지금 가장 주목을 받을 만한 기업은 또 펄어비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펄어비스는 양치기 소년 같은 기업입니다. 왜냐? 붉은 사막이라고 하는 게임이 출시된다, 출시한다,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걸로 3년을 버텨왔는데 네. 이제 우리에게 선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게임스컴이라고 하는 일정으로 테마로 보신다라고 하면 펄어비스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하반기까지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개선세를 놓고 보신다면 저는 네. 넷마블이 가장 우위에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게임스컴 모멘텀만을 보고 단기적으로 접근하려면 펄어비스 쪽이 나아 보이고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해외 쪽 매출 성장 가능성 보자면 넷마블을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증권사에서도 TP 상향 리포트 나오던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뭐 어제 사실 방산주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 로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10% 가까운 상상을 좀 보였고 하락을 보였고 더군다나 뉴스는 중동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불거진다라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빠지니까 던지지도 못하고 또 없으신 분들은 사지도 못하고 그런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만한 섹터인데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슨 다 압니다. 좋다는 거. 대신에 이제 큰 단점은 주가가 이제 지수가 쉬어갈 때도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 그럼 이쪽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그 물량들이 다음 어느 기업을 볼까 하면 한국항공우주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기대치가 없었던 기업에서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분들도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실적 나오기 전까지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적 나오고 나서 기관 외국인 양매수가 이 가격의 하단 쪽에서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오늘도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저는 만약 한국항공우주를 보신다라고 하면 다른 방산주들이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에서 플레이하듯이 한국항공우주도 재작년에 기록했었던 이 가격대 83,900원대 못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한국항공우주 관심 있게 꼭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방산 플러스 우주항공 모멘텀까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또 우주항공이 사실 이제 최근 거의 2달 동안 언급이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계속 밀어주는 어떤
산업이기 때문에요. 저는 한국항공우주 느리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부터 모아가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호실적, 주가 더 크게 반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고요. 방산주 내에서 가격적인 매력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주호 부부장님 의견은요? 네, 뭐 좋은 말씀을 역시나 많이 네. 하셔가지고 많이 겹치시네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전투기 관련된 부분들 그런 수주에 대한 실적 향상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3대장이라고 불리는 게 롯템이랑 에라지넥손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제 4대장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오. 종목이 아니냐. 왜냐면 어쨌든 지금 유럽 국가들이 가장 두려운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우리도 그런 전쟁이 안 난다는 보장은 없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개화가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러시아랑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언제 당할지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국방비를 당연히 줄일 수는 없을 거고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빨리 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매력적으로 봤을 때 지금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전차라든가 자주포를 많이 구매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판매하고 있는 FA50 같은 경우도 폴란드의 수주 가능성 있고 지금 이미 수주가 됐고 그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반영이 이제 될 것이다. 이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렇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만약에 유럽 국가들의 그런 리스크가 생기면 네. 우리가 도와줄게 방위비 줘.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갈 거거든요. 네네. 그럼 유럽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출이 잘 되게 된다면 지금 한국항공우주는 여태껏 많이 쉬었고 지금 1년 넘게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올해 방산주 랠리가 오면서 같이 간다고 한다면 추가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주 3대장에서 이 친구가 포함이 되면 4대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강력하게 말씀 주셨어요.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